네, 한 주간 이목을 끌었던 정치권 이슈,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국무총리 전국 앞서서도 메르스 전국에 좀 갇혀 있었고 네. 뭐 어쨌든 논란 끝에 국무총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메르스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주말에도 계속 메르스 행보를 하는데 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비가 오니까 메르스도 마치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운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거 꼭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메르스 전국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네. 인사청문회가 험난할 뻔했는데 사실 메르스 전국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가 좀 가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마침 보니까 탁 총리 인준되자마자 제가 이번에 컨트롤 타워입니다 얘기했는데 마침 그 다음 날 어제죠. 오늘은 물론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만 네. 어제는 확진자가 1명도 증가, 즉 제로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구나. 또 거기다 어제 토요일 보면 하루 종일 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야, 황교안 총리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네. 하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마침 또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법무장관 한 2년 3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13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1년 가까이 보면은 그 법무차관으로 호흡을 맞춰왔던 김현웅 네. 법무차관 서울고검장이죠 지금. 예. 서울고검장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그 법무장관 신임 법무장관으로 새로 이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고 또 어떻게 황교안 총리가 내가 컨트롤 타워다 하고 자임하고 나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뭐랄까 부담을 덜었는지 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보면은 이제 메르스가 아니라 뭐 가뭄 네. 또 나머지 어떤 이런 쪽으로 보면 또 뭐랄까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한일 수교 50주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도 좀 시각을 돌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다. 어쨌든 황교안 총리 이번에 한 가지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52일 동안 국무총리가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국무총리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래도 국무총리가 있어야지 대통령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사람은 그래도 국무총리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국무총리의 뭐 의미론이라고 할까? 네. 뭐 이런 부분 뭐 증명하는 뭐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국무총리로서의 행보 지난 며칠을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떤 점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50대 총리 아닙니까? 50대 총리가 움직이는 건 젊은 총리로서 사실 젊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40대 후반들의 대통령이 되는데 네. 약간 그 전임 그 총리들에 비해서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차고 앉아서 뭔가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좋다고 보고요. 개인으로 봐서는 근데 이 메르스 사태가 그 위기이자 기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권에서나 이제 저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안 총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잘 해결해 놓으면 그 공안이 아니라 어떤 전국의 굉장히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한 그런 총리로 기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은 당장은 지금 행사 위주로 다니고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좀 차고 뭔가를 내각을 장관들을 불러다가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 사실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정치권 선배인데 네. 이분들이 이 장유유서가 있는 유교 문화권에서 좀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네. 한 번쯤은 확 불러다가 말이에요. 앉혀놓고 뭔가 좀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이 총리로서 일사불란한 내각을 지휘하는 모습을 한번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메르스 사태를 잘 수습을 해서 위기를 잘 돌파한 그런 위기 수습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웅 센터장님.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장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행보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 흔들리는 리더십을 보여준 뭐 지금 총리 대행이 나서고 있고 장관이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네. 총리가 나서서 이것을 통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보는 어떤 뭐
뭐 잘못된 행보는 사실 많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만 이제 이런 행보에 있어서 과연 이제 정치인 출신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협력 관계 이것들이 최근 전국들 보면은 상당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어떤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총리가 나서서 어쨌든 정치력을 일정 부분 발휘해 주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이제 황교안 총리가 어느 정도 해낼 것인가 이제 그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황태순 평론가께서 이제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네. 고검장으로서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네. 황교안 국무총리와도 인연이 깊은 네. 분이고 어쨌든 특수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특수부장을 했었고요. 일부장을 예. 이번 인사 특히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김현웅 고검장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후보군 중에서 단연 이렇게 뭐 부각을 받았는데 이런 이유들 그리고 네. 김현웅 고검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에 대한 어떤 의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현웅 고검장 같은 게 현직 고검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보면 검찰총장보다 2년 네. 이기수 후배가 뭐 기수 역전됐다 하는 뭐 그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긴 합니다만은 왜냐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부분 보면 옷을 벗고 어떻게 나가서 전관 예우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관 예우. 마침 요래 황교안 총리도 보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끌시끌했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외에 또 법무부 장관까지 일단 뭐 고검장 하셨던 분 나가서 한 1, 2년, 2, 3년 뭐 대형 로펌 이런 데 계셨던 분이 오면 또 시끌벅적지근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해는 또 기억 안 나십니까?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보면은 한 6개월 사이 16억 정도 네. 그 당시 급속히 불었다 그래갖고 결국 보면 그런저런 이유로 낙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옷을 벗었던 분들 다 빼고 나니까 김현웅 또 그다음에 옷 벗은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그다음에 대형 로펌에 안 갔던 분이 소병철 씨가 있어요. 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호남이고 네. 두 분 다 고시기수도 같고 네. 그래서 소병철 씨가 당초는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만 아마 저 여권 내부에서 조금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병철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면은 또 김현웅 이제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또 부친 또 김수 네. 전 의원이 또 공화당 의원으로서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인연이 있죠. 뭐 인연이 예, 있죠. 예. 뭐 이런저런 인연 또 무엇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장관 시절 두 번째 법무차관으로 한 1년 3개월 동안 법무부에서 장관 차관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황교안 국무총리 입장에서 또 김현웅 고검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차관으로서 1년 한 2, 3개월 동안 법무부 일에도 또 능통하고 뭐 빠삭하다 그러죠. 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김현웅 이번에 법무장관 내정자는 전 이규남 장관 이후에 그 다음 첫 번째로 나오는 호남 장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호남 예. 출신 장관. 네. 그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보면 김현웅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내정자에 대해서 가타부터 아직까지 얘기 없거든요. 네. 보면 통상 보면 뭐 저 사람은 옛날에 뭐 특수통이었고 공안통이었다, 뭐 부적절하다 이런저런 얘기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 없고 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럼 뭐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청와대 또 황교안 총리가 제청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김현웅 카드는 상당히 썩 좋은 카드다. 아주 좋은 카드다. 그러니까 대야 관계라든가 내부적으로 보나 또 검찰 내부로 보나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좋은 카드를 갖다 꺼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새누리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를 발탁했다라는 공식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또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 철저히 검증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또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만큼 그 지금 이번 인선에 대해서 김현웅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서 큰 불만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난한 긍정적인 인사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그 무슨 사건을 맡아서 또 야당과 무슨 인연이 있는 이런 네. 게 있을 수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상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우선은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호남에 사실은 지난번에 총리 사실 기대를 좀 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총리는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소병철 그 변호사나 고려하다가 이번에 이제 김현웅 이 고검장을 서울고검장을 이제 했는데 처음부터 총리는 아니지만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호남으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가 있겠죠. 저 성완종 리스트를 어떻게 이제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총리가 법무부 장관 전임 총리가 이제 그 법무장관이 총리로 왔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잘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건 뭐 괜찮을 것 같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네. 좀 바랄 것은 지나치게 지난번 뭐 부패의 전쟁 무슨 정치권 사정 이런 쪽보다는 그냥 법과 원칙을 잘 지켜나가서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많기 때문에 돌출적인 거 하지 않고 무난히 법무부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인선들도 마무리가 됐고 한교안 올해 50일 넘게 비어있던 총리 자리도 제 주인을 찾아서 지금 총리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청와대의 깊은 고민들, 임기 반환점을 이제 2달 정도 남겼는데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국정 그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가장 시급하게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에 대한 이제 국민적 불신이 워낙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것으로부터 발생한 그런 이제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가장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하는 말, 또 정부가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금 29%까지 떨어진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국면이 왔을 때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 쟁점들을 만들게 되면 어떤 새로운 반전 카드를 만들게 되면 위기 탈출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을 이제 다른 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여권 지지층, 야권 지지층 나눠지게 되면서 대립이 있게 되면서 기본적인 방어선이 쳐지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우호적인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이 메르스 사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새로운 반전 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정치적 사안이어서 정치적 타격이 더 큰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반전 카드를 만드는 이런 인위적인 시도보다는 이 메르스 전국, 이 메르스 사태의 해결 자체는 밖에는 사실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사태에 사실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기에 어쨌든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종식,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쨌든 올인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총리의 행보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라든가 뭐 법률안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좀 더뎌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쨌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어쨌든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잃어버린 어떤 국민적 신뢰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센터장님의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까지 당과 여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공을 던졌습니다. 청와대에다가 이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가 이제 뭐 시간이 그렇게 결정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는데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던 간에 더 흥미로운 거는 여당 내 갈등 구도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동안 결을 같이 하고 있다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거부권하면 마치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이 좀 착각들 하시는데 대통령의 권리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53조 2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예. 제2요구권입니다. 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의 가장 보면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2년 동안 635회의 거부권 행사에 계산해 봤더니 1년에 50회씩 거부권 행사했고 네. 그 거부권 635회 거부권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스템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9차례만 재의결해서 보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4회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중에 이른바 우리 지금 87 체제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32차례 거부권 행사를 했었는데 딱 한 번 국회가 그러니까 대통령 32차례에 걸쳐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도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게 2013년 2월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 재의결해 주시오. 보냈을 때 재의결해서 보낸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2003년에 당시 철저한 여소야대 하에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갖다가 의결했는데 그걸 갖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국회에서 그걸 재의결해 버렸어요. 네. 그 경우 한 번을 딱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마 미루어짐작컨대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 있는 자체가 법으로서 사실상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불안정한 법안을 갖다가 법이라고 내놓는 그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은 당연히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네.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번 있죠. 6월 25일 국무회의 열립니다. 네. 6월 30일 국무회의 열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에서 이송된 지 보름 이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마침 6월 30일이에요. 네. 그래서 6월 25일 내지는 6월 30일 이번에 목요일 날 국무회의 열리거든요.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아마 지금 추정컨대는 6월 30일 어느 정도 좀 메르스 전국이 있으니까 네. 6월 30일 날 막판에 가서 아마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에다 재의결권을 던질 텐데 재의를 요구할 텐데 이때는 뭐 정의혁 국회의장은 재의 오면 다시 의견 붙이겠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내 구체적으로 따지면 유승민 대표의 이제 진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이미 결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워딩이 뭡니까? 자, 지금 법제처 등 정부에서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위헌성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는 자체가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위헌성 없다고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면 위헌성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봤을 때 저 법제처에서 보니까 이다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싶으면 이미 한쪽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없다 하는 자체 논란이 있는 것은 법으로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행보를 택하겠습니까?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쯤 되면은 그런 지경에 이르면은 일단 야당에서 더 이상 당신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나올 겁니다.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뭔가 그때 되면은 뭐 자리를 갖다가 작년에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그때 뭐 사소한 절차 문제 갖고도 원내대표 못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를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 본인의 또 정치적인 또 운명이 달린 거고. 저는 그래서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거부권을 꼭 행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이 전국에서. 그리고 이번에 원래 국회법 수정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행정부가 법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시행령을 행정부가 오남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여러 있고 그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행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그러면 이게 강제성을 가지면 이게 위헌이다라고 네.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법 자체가 강제성이 있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참 국회는 참 마음도 좋아요. 대통령 거부 같은 카드를 보이니까 의장, 여야가 모여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예.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하면 물타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이 법안 자체가 여야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 어떤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이 피해를 보건
청와대가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을 입니까 야당이 보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 진짜 이게 위헌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찬반이 위헌 학자들까지도 헌법학자들까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만일 행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헌재 권한쟁의 신청을 해놓고 좀 보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대통령 지금 그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취임 이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래 정치학에서 30% 밑으로 떨어지면 네임드 현상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꾸 정치권에서 너무 불씨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부로 봐서는 청와대로 봐서는 국회와의 정상화입니다. 대국회 정상화 그리고 당정청 간의 복원. 근데 지난번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서 친박에서 사실은 내보내고 싶은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청와대도 그렇고. 예. 근데 유승민 대표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름대로는 사실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네. 또 야당대로 또 그 여권의 그 김 대표나 또 이런 부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응했고. 근데 김무성 대표 사실 그동안에 당청 간에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발을 쓱 빼고 유승민 원내대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저게 옳은가 하는 부분 조금 그동안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무성 원내대표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좀 면담 시청이라도 해서 이 사안을 나이스하게 서로 죽지 않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이걸 잘 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얼마나 생각합니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조금 지켜보면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네. 한 15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일반 법률같이 가처분 조항이 있으면 가처분 제도가 있으면 저도 아까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건너기 옳다고 보는데 가처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사실상 가처분 신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19대 국회가 임기 말입니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사실상 이번 마지막 이번 7월 국회 끝나면 9월부터 있는 정기국회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내년에 바로 총선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뭐 대통령이 보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혹시 여야 간에 무슨 뭐 조율 맞춘다고 이것을 양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하고 토론하고 싶었던 주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들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